네, 아이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이제 책에서 나오거나 다른 데서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리버스 인터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히려 면접관이 옛날에는 면접을 주도하면서 면접관이 어떻게 보면 지원자를 면접을 했다면 오히려 지원자가 면접관이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존 설리먼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인재 선발을 위한 인터뷰에는 한 7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는 사전 준비가 쉬운 질문보다 업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취업을 사람들에게 코칭을 할 때 잘못하면요. 기존에 너무 정형화된 그런 면접 스킬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했던 그 부분들은요. 지금은 그런 질문보다는 업무에 예측 가능한 질문이 더 많이 지금은 중요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일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부풀려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M사 그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사람을 뽑을 때 이게 거품이 있는 사람이 꼭 있다. 보면 신입사원인데 그 경험이 거기까지 할 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막 과장돼서 얘기하는 사람은 우선 걸러낸대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풀려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면접관 훈련을 제가 많이 하는데 면접관 훈련을 하면 거기 담당자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열심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소리나 뭐 목소리 그런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에 적합성이 있느냐 아니면 조직에 적합성이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결국에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럼 예전 직무에 대한 질문을 업무 능력의 예측력이 무작위로 선발했을 때보다 겨우 한 15, 12%밖에 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역량 위주로 질문하는 게 좋은데 그냥 예전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봐봤자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원자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하게 될 일을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와라. 그러니까 요즘 IT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많이 하는 게 코딩 인터뷰를 해요. 코딩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웹사이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여기 가보면서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여기서 지금 코딩을 직접 시켜봐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코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딩에 대해서 어, 아예 코딩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쳐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짜보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는 실제 코딩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IT 회사들 중에
이 코딩을 통해서 실제 화면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접 일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못하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지 않고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의 작업 표본 검사의 업무 예측률이 29%에 달한다라는 결론에 나와 있을 정도로 직접 작업을 시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말로만 체크해봐가지고는 알기 어렵다라는 게 최근에 많은 회사들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지원자가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3개월에서 6개월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대강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얼마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걸 예측하려면 홈페이지도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맡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벌써 꿰고 있지 않으면 그걸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예측을 하고 그 사람이 업무에 적응을 해서 온보딩을 해서 잘 우리 회사에 스며들 수 있는 인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해당 직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예측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은 할 정도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다섯 번째는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평생학습 시대고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학습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미 파악된 내용이 중복된 질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파악됐는데 계속 질문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자에게 지원한 직무를 묻는 셀링의 시간을 설정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에게 이 직무를 한 이유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의 인터뷰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지원자가 회사와 직무를 설명함으로써 그가 기대감을 갖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또 반대로 요즘은 면접관에서는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뭘 얘기해 주냐면 자유 발언대 같은 걸 줘요.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준비한 건데 얘기 못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재를 뽑을 때 그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버스 멘토링의 시대에서 리버스 인터뷰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면접관의 갑질이 많이 문제가 됐고요. 채용 비리가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영면접의 트렌드가 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단점은 지나치게 지원자의 눈치를 보다 보면 오히려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너무 배려하다 보면 나중에 평가가 힘든 부분이 생기고요. 지원자를 너무 배려하다 보면 정작 채용에서 적합성을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요. 리버스 인터뷰를 시뮬레이션 과정을 실제 채용 면접과 별개로 실제 취업 준비생, 취준생을 투입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롯데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웬만한 공기관도 저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리버스 인터뷰를 많이 진행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제 삼성 저기 협력사죠. 협력사에 지금 거기도 제가 2차수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리버스 인터뷰를 해서요. 실제 취준생에 가까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고요. SBS 스페셜 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이거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준 진담 역지사지 연적 프로젝트라는 건데 요거 영상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요 안에 거꾸로 오히려 취준생들이 면접관을 어떻게 보면 면접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스페셜로 진행했었는데 한번 꼭 안 보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보시기를 유튜브에 지금 떠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에 보면 리크루팅 거꾸로 면접 광고를 진행해서 지금 이것도 대박이 났죠. 그리고 LG 소셜 캠퍼스라고 해서 여기도 부하 직원이 CEO를 직접 면접해보는 부분들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인터뷰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공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하기 전에 반드시 동감을 먼저 한 다음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웃고 있고 막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비웃는 짓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싱크로를 해서 우선 심퍼시를 해야죠. 상대하고 주파수를 좀 맞춰서 상대의 주파수와 같게 가는 것을 우리가 동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엠퍼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면접관들이 오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이유 중에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인지평양.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내가 아는 만큼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 본 영역이 반드시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인지평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확증평양.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수록 확증평양에 많이 빠져요. 선호평양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다 옳은 부분으로 바뀌면 이게 되게 문제될 수 있는 편향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무슨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에 또 선호하면 선호 편향에 또 빠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만 뽑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적응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거다.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되냐면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으로 자꾸 가버려요. 적응 편향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해석 편향이라는 것은 해석할 때 자기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식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편향되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면접에서도 혼자 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조율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석 편향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1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50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50에 있는 노노라는 책을 쓰셨어요. 최정엽 선생님이라고 잘 알고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1971년생이 제일 많대요. 사람이. 그 50대가 제일 많은 것 중에도 그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때 베이비붐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죠. 그 자체가 결국에 계속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이 출판계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10대는 거의 유튜브 보고 책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처럼 점점점 이제 시니어 시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였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했고, 이제는 직원 경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겪는 경험이 궁극적으로 직원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고, 직원들의 경험들이 유대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직원 경험이 우리 회사의 문화하고도 관련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원 경험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에서 이 사람 생일이다 그러면 그 생일을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벤트 날로 딱 만들어서 선물도 주고 같이 이걸 챙겨주죠. 이걸 바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직원 경험을 설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직원 경험을 직원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이라고 하면 채용이 된 다음에 온보딩을 잘 시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성과 관리, 그리고 교육 개발, 그리고 개인 행사까지도 지금은 챙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퇴사까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직원이 하나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떠나고자 하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정이고 그 여정 안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게 되면 고용주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고용 브랜드 또 채용 브랜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채용 브랜드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채용 브랜드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고요. 또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직원 경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의 이점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43%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도가 개선되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원에 대한 경험을 높일수록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대부분 페이스북도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이제는 리디자인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 바꿔야 된다. 리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 구조가 자꾸 바뀔 겁니다. 스트럭처가 바뀌는데 그 스트럭처 앞에다 리를 붙여서 리스트럭처링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커리어에서는 리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점 옛날에 배웠던 스킬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스킬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디자인을 하는 그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